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GS 2기 우리 금요일 저녁에 강의하는 경영조직론 강의하는 정주모 농사입니다. 이렇게 금요일 날 평일에 하는 강의가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특이하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 편할 때 시간에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실간 강의장에 그 사람들이 많지 않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인해서 제가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거의 뭐 한 6m 정도 이렇게 큰 강의장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GS 연기 때 교과서 강의 잘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GS 1기 때 여러분들 뭐 수험서가 됐던 어떤 형태로든 공부들을 잘 이렇게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연기 때 철저하게 우리가 교과서를 가지고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복습 인증 과정을 통해서 주요한 핵심 사항들을 이렇게 쭉 파악해가는 그런 과정을 했었습니다. 1기 때는 그것들을 우리가 한 109개, 110개의 슬라이드로 확 줄여서 그렇죠. 줄였다 하더라도 거기 관련돼 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갔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가 그 강의 워크북 안에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서 다 거기에 대답을 하는 복습 인증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복습 인증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우리가 GS 2기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 교과서 철저하게 공부했다. 그걸 어떻게 줄여내야 될지 그리고 거기서 핵심적인 사항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워크북을 가지고서 우리가 연습을 했다.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2기와 3기에 걸쳐 가지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한 답안지 작성 능력들을 이렇게 길러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4개 연기부터 이루어지는 연기에서 3기까지 이루어지는 이 학원의 시스템이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그렇게 공부들을 기간을 끊어서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그 다음에 그럼 또 쓰는 연습을 해가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들이 매우 효과적인 과정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4개의 길을 나눈 이유들을 알고 목적을 알고 강의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따라왔으면 제가 볼 때는 초시 때 합격을 한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은 워낙 많은 공부를 해오면서 누적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유예 때부터는 그럼 유예가 됐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1년 반 정도의 공부들을 이렇게 하셨을 것이고 그럼 충분히 공부량이 쌓여있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답안지들을 작성해야 된다는 연습까지 한두 번은 이렇게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되고 암기되고 쓸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훈련해 왔으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그 배경에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의 공부 경험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했던 체계적인 공부, 시스템적인 공부 방법들을 결국은 제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합격한 것을 암묵지로 전수를 이렇게 해요. 강의에서 형식화 시켜서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엄청난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그들이 공부 방법을 저와 유사하게 맞춰 나가면서 다 우리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과 제가 제시하는 장점들을 잘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합격을 그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무작정 강의만 듣고 무작정 쓴다고 이렇게 해서 합격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합격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일 첫 단계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왜 조직에서 필요한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직 생활을 해보면 그걸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회사 생활을 잘 알고 회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안에서 회사 안에서 이런 관리 활동들을 이렇게 쭉 해봤던 그 경험들을 보고서 가지고서 우리 책을 보면은 이것들이 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됐구나 라는 부분들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암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기 장기 기억력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2주 아니면 다시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주보다 더 긴 기간을 지탱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그것이 이해가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뇌 속에, 우리 두뇌 속에, 장기 기억 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됐을 때는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맨날 붕 뜬 얘기만 하는 것 같다. 저는 자꾸 옆에 이렇게 와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사하고 경조는 비벼 쓰는 뭐 이런 소설 쓰면 된다라고 하는데, 야, 소설 썼다라고 그러면 회사에 지금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소설 써서 이 책들이 나오고, 소설 써서 학자들이 생겼고, 소설 써서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이러한 지식들, 노하우들, 경험들이 다 적용이 되고 쌓이고 적용이 돼서 그것들이 결실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자격 요건이 제가 퀄리피케이션이 되느냐? 자, 그것이 이제 저에 대한 소개, 여기 있는 부분들인데, 저에 대한 소개는 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렇게 했는지, 실질적으로 지금도 또 현직 노무사고 컨설턴트로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연기의 1회차 강의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공부들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될까,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자, 이 내용들은 다 연기 일기 때 앞쪽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답안지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론의 답안지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맨날 목차 외우기 한다고 그래갖고 무슨 강사들 그의 교재의 목차들을 막 외운다 그러는데, 제 교재도 목차 외우지 마시고요. 그 교과서의 목차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목차는 질문이 목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보면은 쓸 거 다 썼는데 점수 안 나온다 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질문이 요구한 것들을 중심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외우고 있던 것만 그대로 그냥 그 순서에서 변형도 없이 그냥 썼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중요한 능력이 뭐냐라고 하면은, 도대체 질문에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질문을 분석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읽어보고서는 자기가 아는 것들을 써요. 그러니까 질문에 있는 얘기가 자기가 쓴 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 10% 20%가 있어. 근데 질문은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야. 더 많은 다른 것들을 요구했어.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리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외웠던 그 내용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야, 시험에 어떤 그런 또 형식은 있을 텐데, 법학 과목은 형식이 있죠. 분명히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 과목은 그 요건대로, 답안지 요건대로 해서 그 논리적인 흐름들을 딱 잡아서 그렇게 써주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이 빠졌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점수가 통째로 다 날아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노무관리나 경영학과 같은 이런 사회과학 쪽에 관련된 그런 학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때 달라요.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에 맞는 답안을 써야 되는데, 그 질문에 맞는 답안을 쓰다 보면 그러면 그것 아무런 형식이 없느냐? 절대 그게 아니죠. 자, 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질문하고 뭔가를 답해라라고 했을 때에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백의 필목 종방장단제시라고 하는, 자, 우리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죠? 백의 필목 종방장단제시. 왜 이 질문을 하게 됐고 무엇에 관련된 질문인가에 대해서 그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 배경과 관련돼 갖고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 의, 내가 쓰고자 하는 용어의 의미가 뭐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앞에서 밝혀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이것이 왜 경영학적으로 또는 당신이 왜 중요해서 물어봤는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 목적,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또는 경영학적인 어떤 학문 체계에서는 어떤 필요성, 어떤 목적 때문에 이 개념이 중요하게 된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종류, 분류, 유형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종류, 분류 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들마다 그것들을 어떻게 조직에서 적용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러면
각 회사의 특성과 규모와 이런 어떤 사업 분야에 맞게 그걸 써야 될 텐데, 자, 그런 것들을 쓴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어떤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방법들에서 나왔던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 또는 기대 효과, 자, 기대 효과 이러면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점 이러면 뭐예요? 단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점도 단점 얘기하는 거고, 비판도 단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라는 건 다 있다. 동전의 앞뒷면이 있듯이.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개념들을 조직에 적용해서 성과라는 걸 내기 위해서는 그걸 우리 조직에 도입하려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라든지 전제 조건으로서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각 관리자들, 사용자들, 그 다음에 어떤 경영자들,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이 내용들이 가지는 시사점이 뭐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답안을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해 나오는 동안에 있어가지고 이 흐름이 야, 뭐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의 어떤 그 내용들을 구성할 때 물어본 것이 질문이, 출제자의 질문이 이들 중에 무엇을 더 강조하는 질문인가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은 자세히 써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아예 안 써도 되고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와도 될 것이고, 자, 그런 어떤 감들을 이렇게 쭉 길러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2기와 3기는 저는 항상 세트로 가고 있습니다. 2기가 우리는 50점짜리 문제들, 50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풀게 되고 3기가 100점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로 구성해서 이렇게 풀게 됩니다. 자, 그걸 해나가는 동안에 과연 어떻게 그러면은 질문에 나온 어떤 그런 거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답안들을 구성해 나가면서 이 강약을 조정해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효과적인 답안지라는 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시켜 나갑니다. 제가 2기, 3기 때 항상 그 강조하는 것은 어떤 모의고사 한 회차 잘 봤다 못 봤다 이거 가지고 내가 공부가 잘 됐네 안 됐네 이렇게 멘탈이 왔다 갔다 하고 털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표로 하고 제일 좋은 답안지를 내야 되는 건 뭐예요? 실제 시험장에 가서 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 막 이렇게 수없이 많이 뭐 학원들에서 뭐 방을 붙여가지고 1등부터 몇 등까지 이렇게 했는데, 자, 그거와 합격생들의 상관관계가 있던가요?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그 상관관계가 높지 않습니다. 어떤 해에는 어떤 사람이 잘했고 어떤 해에는 어떤 사람이 못했고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이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합격하는 사람들 뭐예요? 꾸준하게 그 실력들을 늘려오고 답안지 작성하는 스킬들을 늘려가서 시험장에서 멘탈 안 흔들리고 써야 될 것 제대로 쓰고 나온 사람들이 결국은 합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잘 봐서 뭐 기분이 좋다, 이번에 못 봐서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잘 봤을 때는 내가 왜 잘 봤는지, 잘 봤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으니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더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 못 봤을 때는 내가 왜 이것을 못 봤을까, 내가 질문을 잘못 읽었나, 내가 어떻게 보면은 시간 배정을 잘못했나, 여러 가지, 아니면 아예 공부 자체가 이 부분들이 안 된 건가, 이런 원인들을 파악을 해서 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잡을 수 있고 실행을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채점한다 뭐 이거 모의고사 이거 할 때 점수 절대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점수 의미 다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다 35점 줘도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할 거야? 딴 사람이 어떻게 받았는지, 이게 진짜 35점짜리인지 25점짜리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나 이 답안지를 이렇게 채점해 주신 저하고 그 훈련 과정을 다 거쳐서 합격한 우리 합격생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답안 채점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다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은 그 커멘트에다가 더 초점을 두는 것이지, 점수가 몇 점짜리다 또는 줄만 쭉쭉쭉 꺼놓고 잘했군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점수를 보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저하고는 그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아예 다른 그 점수를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잘 부여하시는 분들한테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끝까지 이것들을 잘 연습을 해서 어떻게든지 준비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 백일필목 종방장단제시라고 하는 이러한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답안지를 쓰실 때 과연 답안지뿐만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연기 때 제가 어떻게 복습 인증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과서들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이 백일필목 종방장단제시로 다시 재분류, 재분석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봤더니 뭐예요? 거의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과서의 글들도. 자, 그거를 왜 그때부터 시켰느냐? 결국 우리 답안지도 이 틈에서 결국은 결정이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을 대신 배경, 개념 이렇게 쓰지 않죠.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그 출제자의 출제 의도에 맞춰서 그 드러나야 될 것이 드러나는 그 제목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법학 과목처럼 의, 뭐 요건, 의, 개념, 요건, 그다음에 절차 이런 제목들을 절대 달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경영학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시한다는 것은 그대로 시험 과목의 특성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제자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채점을 해야 되는 답안지와 안 봐도 얘가 잘 알고 있구나라는 것이 눈에 드러나는 답안지 어느 쪽에 더 점수를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답안지를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읽어봐야 된다고 그러면 점수를 줄 요소가 많이 나오겠어요? 점수를 안 줄 요소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답안지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 되어 있고 키워드들이 눈에 이렇게 딱딱딱 들어오는 그런 형태들로 해서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일일이 읽지 않아도 되는 그 수고들을 이렇게 하면서 수고를 덜어내면서 기분 좋게 좋은 점수를 주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쓴 답안지의 목적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아도 되는 답안지다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답안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제가 우리 경영조직론에서 제가 합격할 때 경영조직론 100점 만점에서 제가 받은 점수가 84.7이에요. 소수점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84점대. 자, 여러분들 2차 논술 과목에서 이런 경영학 과목에서 80점이 넘어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우리 고득점 그러면은 60점대 후반, 그 다음에 70점 넘어갔다, 초반이다 라고 그러면 돼요. 근데 84.7, 거의 85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 저는 예상하기로는 85점대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미 시험을 볼 때 2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사실은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보다 먼저 이쪽 분야에 들어와서 자료들을 가지고서 컨설팅을 하고 기업들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수없이 기업들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했기 때문에 이것에서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이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그 논리적인 글쓰기와 적정한 분량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출제자 다 했고 제가 다 시험전을 해봤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내가 그렇게 쓴 답안지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제가 85점에서 잘 나오면 한 89점, 90점도 나올 수 있는 답안지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하여튼 84.7이 나온 거예요. 자, 그게 그렇게 그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용과 형식 이 부분에서 글의 논리적인 구조 이런 부분들이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점수가 나온 겁니다. 자, 84.7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저희 채점자가 3명이 들어가서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럼 84.7이 나오려고 그러면 거의 실제로 어떤 분들은 95점,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던 분들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80점대 초반의 점수들을 줬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지켜가면서 출제자가 의도한 그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서술을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그 노하우들, 피드백들을 이렇게 배워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제가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진급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논술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논술 시험들을 기준을 잡고 채점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채점자들 간에 모여서
할 때 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뭔가 이런 것들을 채점을 하고 나서 이것이 문제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채점자들이 뭔가 잘못 채점한 것 같다라는 이런 논란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인사논문 시간에 배웠던 게 있어요. 이게 신뢰성이지. 이 테스트가 신뢰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결국 그 결과가 누가 채점해도 언제 채점해도 동일한 어떤 대상을 측정했으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보정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신뢰성 어떻게 측정합니까? 신뢰성 측정하는 네 가지의 방법. TRAF, IRRC, 테스트, 리테스트, AR, AF, Alternative Form, IR, Inter-Rater, IC, Internal Consistency. 자, 그 중에서 IR, Inter-Rater, 평가자 간 신뢰성 검증. 자, 평가자들이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이 오차가 많이 안 나야 된다. 자, 그래야 신뢰성 있는 도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걸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가자들 간에 우리가 이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쓴 그 논술 답안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준에서 점수들이 이렇게 나가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런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평가자, 채점자들이 나중에 뭔가 논란이 나왔을 때 디펜스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를 갖고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 우리가 100점을 줘야 된다라고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80점, 형식에 대해서는 20점 준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구조를 갖고 가요. 이걸 80점을 20점을 할 거냐, 70점, 30점을 할 것이냐,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크게 우리가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답안에 대한 채점을 했다. 자,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글이 얼마만큼 논술 시험으로서 서론, 본론, 결론에 그 적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를 보겠다. 자, 이것이 80점이다. 그러면 대개 서론과 결론에 10점 정도씩 주고 본론에 50에서 60점을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배정 형태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가고 그 안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보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글이라는 건,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써제꼈다고 글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저는 항상 그래요. 글씨체 악필이다. 자, 악필로 쓴 것을 여러분들 2,000명, 3,000명의 답안지를 보면서 악필로 써서 해독이 안 되는 그런 답안지에 그걸 점수를 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점자예요. 근데 내가 봐서 도무지 이게 뭘 썼는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그러면 어떤 점수를 줘야 돼요? 나는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까락만 면하는 점수 40점이면 40.5 이렇게 주는 겁니다. 왜? 해독이 안 되는데 도대체 점수를 어떻게 부여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적어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 글씨체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자, 컴퓨터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우리 그 시험 제도들이 못 따라가는 점들이 있는데 시험 제도를 완전히 뒤바꾸지 않는 이상에 지금 여러분들 당장 시험 보셔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하냐? 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합격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글씨체도 노력해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글씨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악필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랑 채점자들이 악필인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피드백 해드릴 거예요. 제가 했을 때 여기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글씨체는 나쁘지만 충분히 해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야, 글씨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용 컨텐츠를 채우는데 신경 써라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 구성과 충실도라고 하는 형식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또 점수를 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의 구성이 잘 된 글이냐 안 된 글이냐. 왜? 우리는 나중에 이유서, 답변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논리적인 글들을 써서 그걸 비즈니스의 어떤 중요한 도구로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 자체가 구성이 개판이다라고 그러면 야, 이걸 어떻게 그 전문가로서 인정할 수 있겠냐 이거죠. 자, 그럼 그 글이 잘 구성된 글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굳이 어떤 기준에서 뭘 하면은 이건 구성이 잘 된 글이다, 안 된 글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제시해라라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채점자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의 답안지들을 동시에 놓고 보기 때문에 보문하라. 자, 그 보문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수험생 평균 수준의 구성으로 썼더라 이번에. 아니면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좀 잘 썼더라. 아주 잘 구성됐다. 야, 완전히 뭔지 모르겠다. 글이 왜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 자, 이 기준을 놓고서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점수 부여했을 때, 야, 이거 무슨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이것도 엄연하게 100%의 객관적인 어떤 기준들은 제시를 못했지만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에 의해서 이걸 분류해내는 어떤 그런 적절한 기준은 된다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채점자들이. 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놓고 보면 나중에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뭐 그 증명해내라 막 이렇게 해갖고 해서 보면 이분들이 출제자 채점자들이 뭐예요? 다 각 분야에서 적어도 10년, 15년 이상 교수를 했거나 이분의 일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농사 업무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걸 다 이렇게 여러 데이터들을 놓고서 펼쳐보기 때문에 그 오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죠. 매년 시험 보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기 답안지가 도대체 왜 이 점수 받았는지 납득이 안 돼갖고 갑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답안지 공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갑니다.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100이면 100이라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수험 선배들한테. 내 점수가 납득이 간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왜 그래요? 적어도 출제자 3사람이 점수를 줘서 그 점수가 나온 건데 거기에는 그 점수가 나온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기 혼자 난 잘 썼는데 이래 봐야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구성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주 묘한 포인트를 하나 놓습니다. 자, 답안의 충실도라는 것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구성이 잘 됐느냐, 충실한 답안지가 구성이 됐느냐, 작성된 것이냐. 자, 그럼 충실도는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자, 충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질적인 개념인데요. 이 질적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양적인 기준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가정이 이렇습니다. 자,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답을 썼는데 그 사람들이 글씨 크기가 똑같아요. 글씨 크기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3페이지를 썼고 어떤 사람은 6페이지를 썼습니다.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쓴 내용들이 그렇게 틀린 내용이 아니야. 자, 그러면 누가 더 충실한 답안지를 쓴 겁니까? 3페이지를 쓴 사람과 6페이지를 쓴 사람. 자, 6페이지를 쓴 사람이 틀리지 않은 내용으로 더 많은 양을 썼다라고 하면 이게 충실도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 대학교 때 이렇게 시험 보면은 뭐 어느 선생님들이 그러죠. 뭐 이렇게 선풍기 앞에다가 이렇게 그 답안지 이렇게 휙 날려가지고 멀리 떨어진 거는 답안에 잉크가 부족해서 쓴 양이 부족해서 그게 가벼우니까 멀리 나간 거고 바로 앞에 떨어진 거는 글씨 쓴 게 많아서 뭐 바로 앞에 떨어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선풍기에서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갖고 A, B, C, D 이렇게 뭐 준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게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이러한 논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답안이 충실하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글씨 크기를 가지고 썼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더 많이 쓴 친구가 충실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험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답안 페이지를 봤더니 어떤 사람은 거의 우리가 준 답안지의 90% 이상을 채워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준 답안지의 반도 못 채워냈어. 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충실도의 단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측정해서 그렇게 해서 점수 줬습니다. 그래서 총점으로 얼마 해서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기준,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던 이러한 기준이 야, 세상에 이런 기준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하거나 반증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저 정도면은 되게 합리적인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가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뭘 얻어가야 되느냐? 뭐 구성이라는 부분들은 바로 이 구성이 뭐예요? 질문에 맞춰서 아까 배기 필목 종망장단 제시들을 제시하는데 어떤 것들은 넣고 어떤 것들은 뺄 것이며 어느 부분들은 더 자세하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이게 상대적으로 질문에 따라서 그 나와야 되는 내용의 분량들이 충실도가 그래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하게 무작정 외워서 쓴 답안지라고 하는 거. 흔히 말하면 이러죠. 강사 답안지 빼다 박았다. 자, 그 강사 답안지 빼다 박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글을 쓴 순간 그 사람은 점수가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구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 충실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충실도. 자, 충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제가 시험을 볼 때 산업인력공단에서 노무사 시험 답안지 한 권의 분량이 22페이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답안 양식이 조금 바뀌고 그 답안 한 권의 분량이 18페이지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16페이지로 한 권 분량을 줍니다. 산업인력공단이 왜 그렇게 답안지 분량들을 줄여왔을까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산업인력공단이 이제 거의 30년 동안 우리 수험생들의 답안지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지켜봐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합격생들 잘 쓴 답안지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 어떠한 범주 내에 있다는 것을 산업인력공단은 아는 겁니다. 봤더니 22페이지 줬는데 적정한 글씨체로 이렇게 썼을 때에는 18페이지 정도 쓰면 되게 좋은 점수들이 나오고 거기서 다 끝나더라.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국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4페이지를 더 붙여놓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 18페이지도 이렇게 했었는데 점점 시험의 어떤 그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했더니 16페이지에 정도면은 충분히 난다. 자, 그럼 그 16페이지로도 충분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안지가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페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그 안에 컨텐츠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 그 글자의 크기도 최적화된 크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최적화된 글씨 크기로 주어진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충실하게 질문에 의도한 것들을 다 담아내게 되면 16페이지 대부분 채우게 되면은 다 나온다. 내용 다 나왔다. 더 나오게 되면 사족단 거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16페이지면은 이것이 또 채점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자, 16페이지면은 우리가 100점짜리 시험이지만 아까 제가 왜 80%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내용 자체만으로 본다라고 그랬을 때에는 내용 자체만으로 80%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걸 보면서 16페이지가 됐을 때 그러면 한 페이지당 부여되는 점수, 내용들의 가치가 5점짜리겠구나. 그래서 80점을 구성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내용들만 봤을 때 각 페이지당의 비중은 5점이다.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5점짜리 내용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구성과 충실도라는 이 부분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점수가 합산돼서 그 점수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 쭉 해오면서 점수는 부여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대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것,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매년 꼭 한두 명씩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것 같은가요? 막 이거 합니다. 제발 좀 그런 질문 하지 말아라. 내가 맞출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막 그렇게 하시는 친구들한테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면은 58점에서 61점 정도 사이는 나올 수 있겠다. 네가 이렇게 공부한 거 보니까. 그러면 되게 그 점수들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또 뭐 우연히 맞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내가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내가 답안지를 어느 정도로 썼느냐라고 하는 여기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당 5점짜리고 그러면 한 페이지당 도대체 얼마만큼 글을 써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그랬어요. 우리 답안지에 이제 컨설턴트의 이 분석하는 이 습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막 고득점 뭐 답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다른 뭐 강사들 답안지 들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요. 야, 이 답안지 그대로 그러면 100분 안에 과연 이게 쓸 수 있는 분량이 나오는 거냐? 저는 보니까 못 쓰겠어요. 그 내용들을 그렇게 그냥 쓰라고 그래도 아마 팔이 아프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 16페이지 분량이 안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야, 16페이지 나온 이유가 있는 거야. 나온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은 한 페이지당 22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22줄을 가지고서 우리가 대개 3개에서 4개, 5개, 3개에서 5개 정도의 문단으로 이렇게 나눠야 돼. 그 제목들을 가지고 어떤 문단들을 가지고 나눠야 돼. 그래야 일일이 다 보지 않고도 그 문단과 제목들만 보고도 이 글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중요한 얘기가 있구나 없구나는 판단이 돼. 자, 그렇다고 하면 한 줄에 몇 글자가 들어가느냐? 대개 35글자. 공백을 포함해서 35글자에서 40자 내외가 돼야 돼. 저는 30자에서 40자 사이라고 하는데 35글자 정도, 공백을 포함해서 35글자. 자, 글씨체가 좋은 사람들은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좋고 글씨체가 악필인 사람들은 거기서 약간 글씨를 덜어내야 가독성이 좋아진다. 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자, 페이지당 몇 점짜리다. 왜 그렇게 전체 페이지가 16페이지가 됐다. 그 다음에 한 줄에 그것이 몇 글자가 들어가야 되고 글씨가 어떤 잘 쓰는 사람들은 조금 더 들어가도 되고 글씨가 나쁜 사람들은 덜어내야 된다. 자, 이런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이드를 내준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죠. 저는 그것을 제가 합격할 때 다 그것을 찾아내서 적용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이제 저하고 저는 항상 문제 내고 샘플 답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25점짜리 2개 문제 또는 50점짜리 1개 문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가게 될 텐데 지금은 그 안에서 더 점수들을 이렇게 나누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5점짜리다라고 그러면 그렇죠? 한 페이지가 할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25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80%만 부여가 돼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 페이지 자체는 16페이지가 된 이유가. 자, 그러니까 결국은 25점짜리면은 4페이지, 50점짜리면 8페이지가 기본적인 분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한 줄에 35자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답안지들을 적정한 문단으로. 자, 그럼 문단의 길이는 몇 줄이 돼야 되느냐? 적어도 제목을 빼고 문단을 이렇게 썼다라고 그러면 그 문단은 3줄에서 5줄 정도면 아주 적절해요. 3줄에서 5줄 된다고 그러면 그 안에 문장이 몇 개 들어갔냐? 2개에서 3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최적화된 답안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 쓰고 5줄 이런 정도 나오게 되면 우리가 총 한 7 띄어쓰기까지 하면 7 그 제목 안에 7줄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한 페이지에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하나, 둘, 3개 딱 보고 넘어가게 돼. 빨리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는 4개에서 5개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답안지들을 구성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고 난 이 샘플 답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제가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 페이지 수 고려하고 하나에 들어가야 되는 글자 수 고려하고 문단들을 적절히 고려했을 때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학원가에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그 최적화된 것이 무엇이다라는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준 사람들이 없었죠.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쭉 강의들을 하고 나니까 그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씨 크기 너무 작은 사람들은 키워야 되고 너무 큰 사람들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이 뭐예요? 공백을 포함해서 35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여지는 것까지 다 고려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컨텐츠적으로는 제목들이 의미 없는 제목들 뭐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이 제목을 그걸로 달아놓는 그런 무식한 글은 쓰면 안 돼요. 서론이라는 거 제일 앞에 나와 있으면 서론이겠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줄여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밑에 있는 내용들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다라는 것들을 제목줄에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목줄만 보고도 어떤 때는 내용 안 읽어봐도 아 얘가 뭐 나의 의도를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고 있구나 이러면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 글들이 좋은 점수들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런티 하느냐? 제가 그랬고 저희 합격생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답안지들, 샘플 답안지들 또는 제가 강의하면서 준 팁들을 잘 반영해서 좋은 답안지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여기 뭐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답안지들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한 걸로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그러면 실제 오늘 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강평하면서 답안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렇게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